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는 최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프닝 세션은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요 앞에 세션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커머셜과 같은 국내 기업 고객분들을 위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지금 컨테이너 환경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솔루션 업체분들도 많은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이미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반기에 저도 이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또는 POC나 임플리멘테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스코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4건 정도의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청사항도 가장 많은 게 최근에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 자체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솔루션을 소개하는 주제인데 제가 이제 2번 정도를 처음에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설치를 해봤어요. 시스코 솔루션 없이 설치를 하고 회사에서 솔루션이 나왔다고 해서 설치를 해봤었는데 극명하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구나. 왜 고객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지금 기업 환경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애자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의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비즈니스 가능성들을 보고 그걸 IT에 이네이블 시키고 IT 안에서 외부 고객들한테 B2C나 B2B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링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플랫폼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회사 안에서의 온프라미스가 됐든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프프라미스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플랫폼들은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이외에 이 컨텐츠를 올리는 일들은 주로 현업이나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현업과 개발자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서로 좀 틀리고요. 기업 안에서 KPI가 틀리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업은 더욱더 빨라지길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든 서비스를 빠르게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확장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빨리 이식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데브옵스 분들은 좀 괴리감을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패치를 할지, CI/CD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고요. 맨 오른쪽에 운영조직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큰 목표인데 민첩성과 안정성은 상당히 좀 괴리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서 민첩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IT에 이네이블 시켜서 외부 고객들과 만나길 원하는 게 현재 기업의 현실들입니다. 근데 큰 조직일수록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개발하는 사람과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조직도 틀려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술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든 사람이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지만 조직이 크고 기업이 크면 클수록 만든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만든 사람은 빨리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길 원하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받아서 특별하게 공수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개발 환경이라든지 CI/CD 모델들 자체는 어플리케이션 자체, 서비스 자체가 커다랗게 모놀리틱 기반의 바이너리로 묶여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어태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직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요. 또 장애가 생기거나 이상 증세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라는 용어들 자체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운영도 하면서 개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브옵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요즘은 옵스데브라는 얘기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만 개발 스킬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조금 바라보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는 만든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는 체계로 바뀌어가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갔을 때 가장 우리 조직 내에서 잡음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CI/CD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욱더 셀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작은 분업화 단위로 쪼개질 겁니다. 그게 기술이 됐든 조직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기업 문화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꼽죠. 그리고 플랫폼 자체를 AWS나 애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WS나 넷플릭스나 잘 돼 있는 외국계의 모델링이 되는 회사들을 가보면 기술 이외에 조직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주로 투피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조직에서 피자 2판을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그 조직은 쪼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8명에서 6명 되는 조직들에 한 명의 팀장을 두고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링을 만들어냅니다. 거꾸로 IT 기술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구동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바이너리가 커지고요. 굉장히 파일들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나누기도 어렵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식시키기도 어렵고 패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출발부터가 조직도 변화를 시키고 기술도 변화를 시키자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그 틈새에 이 플랫폼에 컨테이너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미 이 슬라이드를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단순히 컨테이너와 더커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셨을 때 사실은 한두 개의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상화나 클라우드 운영하시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있듯이 결국 필요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커 스웜도 있을 거고요. 메소스도 있을 거고요. 또 상용 툴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나오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환경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거의 정리되는 듯한 분위기로 최근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솔루션이 도대체 어떤 아키텍처들을 들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느냐?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소스를 많이 만나봤고 2009년, 2008년도부터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소스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프로비저닝 툴들 오픈소스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1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데브옵스도 계실 거고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플랫폼 담당자, 기획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해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이렇게 뭔가가 새로 많이 나오고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이 지났지만 내 스스로 IT를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졌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오픈소스를 도입을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누구인지, 그 커뮤니티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많이 봐요. 그래야 그 오픈소스가 얼마나 지속성을 가져가셨을지도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라는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의 아키텍처와 컴포넌트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서비스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툴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지원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신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이식성이라든지 관리 요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테이너가 탑재되어야 될 것은
결국 배, 그리고 위치해야 할 곳은 항구입니다. 아까도 뭐 항구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플랫폼들이 여전히 공존을 할 거고요. 그 플랫폼을 온프라미스 형태로 가상화 위에 올릴 거냐, 또는 베어메탈 위에 올릴 거냐. 두 번째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GCP가 됐던, 애저 환경이 됐던, 또는 기타 다른 국내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아니면 AWS가 됐던, 이런 환경으로는 분명히 또 고려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앞서서도 CNCF에 담당하시는 분이 발표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그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메인스트림이 뭐냐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죠.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로 거의 환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온프라미스도 많이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식성이 좋고 그 다음에 포터블하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환경만 매치가 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도 옮겼다가 그 클라우드를 빼서 내 프라이빗으로 또는 내 노트북 안으로 또는 내 가상화 안으로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인데 그 네이티브 안에 프라이빗이나 온프라미스도 한번 해볼까라는 욕심들과 고민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금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에서가 아니라 기업 안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플랫폼을 설치해 놓고 플러그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안성이 어떻게 뛰어난지, 퍼시스턴트 볼륨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성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몇 년 뒤에 평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 컨테이너 도커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가장 많은 허들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오픈소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새롭게 인원이 충원도 안 되고 계속 담당자들의 라인은 들어가는데 오픈소스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요.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가 뜨고 도커가 뜨고 컨테이너가 뜬다고 하니까 위에서는 이걸 하래요. 예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다른 거 했는데 별로 결과도 없는데 KPI에 늘 거는 없고 내년에 아마 이거 다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 국내 대기업이 이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해야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딴 데로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는 게 이런 오픈소스입니다. 예. 보통 CXO 레벨들은 이런 과정들을 이미 안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콘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헬게이트가 있는지를 본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미나 오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미나는 패션쇼입니다. 패션쇼에 나오는 옷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마음대로 입고 다니실 수 절대 없습니다. 예. 미친 사람이죠. 그 패션쇼에서 막 이상한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리폼을 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오픈소스가.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환경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터블하고 이식성이 뛰어나고 보안에 뛰어나고 블라블라블라 모든 걸 해결해 주느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미 이 IT 플랫폼은 평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그 이웃 사촌들한테 물어보면 잘 생각해봐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더라. 예.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괴리감들도 있더라. 예. 운영과도 잘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일정 부분 써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미 쓰고 계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져다가 써야 되는 환경들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제일 문제는 우리 온프라미스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온프라미스로 들어가면 이제 특이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회사에서 퍼블릭 환경으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얹으면 별로 별말이 없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맞춰서 쓰시거든요. 온프라미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트워크 팀, 스토리지 팀, 컴퓨팅 팀. 이 팀이 이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잣대들을 들고 와서 안 되는 이유들만 수백 가지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시큐리티가 등장을 합니다. 시큐리티가 모든 걸 해결을 해버려요. 안 돼! 이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인증 어떻게 받을 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발자들은 점점 안으로 섀도우 형태로 숨어버리죠. VM 하나만 줘. 내가 거기서 CIDR 프라이빗 다 깔아버려가지고 파드 네트워크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이미지만 딱 갖고 있다가 우리 회사 래퍼에 올리거나 우리 회사 나스 플랫폼에 올리거나 올려놨다가 나중에 그걸 끄집어서 쓰거나 아니면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AWS 그냥 결제해버려서 거기에 바로 올리고 서비스 그냥 게시를 시킵니다. 성공하면 온프라미스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회사 플랫폼에 올리고 이 복잡한 일들이 항상 엔터프라이즈에서 커머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시스코는 뭐 대단한 걸 만든 게 아닙니다. 구글하고 협력을 통해서 온프라미스 형태로 위저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솔루션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데모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쿠버네티스를 가져다가 애저 서비스 형태로 포탈을 만들고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3노드나 또는 현재 VMware를 가지고 계시면 가상화나 또는 베어메탈 위에 올려서 인프라나 또는 데브옵스 중에 이 쿠버네티스나 또는 컨테이너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거 벤더가 만들면 100% 업스트림 버전이나 네이티브 버전으로 안 만들고 이걸 뭔가 바꿔놓으면 특히 개발자분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 쿠버네티스의 100% 업스트림 버전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10이나 1.11까지 현재 수용을 하고 그걸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온프라미스를 고집하지 않고 만약에 AWS나 GCP를 현재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온프라미스에 구축해 놓아 있는 컨테이너 내용들을 또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바로 AWS에서 이식시킬 수 있도록 터널링 뚫어주고 로깅하고 프로비저닝하는 툴들을 빌트인 시켜서 구성을 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엔터프라이즈가 요구하는 네트워킹이라든지 관리, 시큐리티, 그다음에 PV에 대한 얘기, 뒤에서 얘기 나옵니다만은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네이블 시켜서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냥 다운로드 받아셔가지고 가상화 환경을 쓰고 계시면 그냥 올려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0일 정도의 이밸루에이션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고요. 그냥 그거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몇 가지 환경 모델들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ESX 바닐라 버전, 흔히 말해서 그냥 VM웨어 환경 위에서도 올려서 쓰실 수 있고요. 내년 연초부터는 리눅스의 베어메탈 위에도 바로 올려서 이거를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두 개만 받으시면 됩니다. OVA 형태로 해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패키징해 놓은 OVA를 하나 다운로드 받고요. 하나의 VM을 더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M의 IP만 부여를 하고 딱 키시면은 그 안에 접속을 하면 포탈이 딱 뜹니다. 포탈이 뜨면서 해당 내가 원하는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얘가 30분 정도 걸리면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하나 뚝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그 클러스터 안에서 우리 회사의 포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AD나 또는 LDAP이나 이런 것들 붙이셔서 우리 회사의 인증 서버하고 연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롤 주시고 현업 부서나 개인 사용자들한테 자기만의 클러스터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 아키텍처를 흔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마스터 노드, 원 노드 또는 리던던시 구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워커 노드들 밑에 구성을 하십니다. 저게 이제 베어메탈이 됐던 또는 VM이 됐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움이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저도 이제 그 구성을 해보니까 고객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안에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실제 딱 설치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겠지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시성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은 사실 오늘 맨 끝에 세션에도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 구글 컨퍼런스를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예. 가시성이 없으니까 GCP에 붙이라는 거잖아요. 예. 가시성이 없으니까 AWS에 붙이라는 겁니다. 너네 가시성 못 만들잖아. 오케스트레이션 못 하잖아. 그렇게 계속 쓸 거면 쓰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들어와.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파드 네트워크, 이스트 웨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백엔드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을 할 건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 어쨌든 서비스를 오픈을 시켜줘야 되죠. 포트 기반이 됐든 나트를 하든 패트를 하든 또는 엔지닉스 인그레스를 써가지고 위에 LB를 해서 외부로 열어주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는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횡으로 흐르는 거하고요. 이렇게 종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인프라를 오래 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서비스가 딱 제대로 안 됐을 때 트러블 슈팅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첫 번째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죠. 예. 그게 뭐 칼리코가 됐던 CNI의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VXLAN 기반으로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VXLAN을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VXLAN은 기본적으로 인캡슐레이션을 시켜버립니다. 터널링을 해버린다는 거죠. 더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못 써요. 예. 나의 목적은 이식성과 포터블하고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거에 잡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금 환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 중에 일부분은 빠르게 배포를 하고 개발자 중심으로 좀 더 프렌들리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생각을 하시면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의 네트워크 열어줘야 되죠. 당연히 이중화나 삼중화나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LB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우리가 개발 플랫폼으로 쓸 수는 없죠. 프로덕션에 대해서 넘어갈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인증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공중에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이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니까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고민이죠.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컴퓨팅,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로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계속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딱 배포를 하면 개발자용 하나, 운영팀용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걸 개발자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쓰기 위한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 컨트롤 플레인 포털에 들어와서 내가 클러스터 하나를 생성을 하는데 마스터 2개하고 노드 10개를 쓸 거예요라고 메모리하고 뭐 할당을 딱 하면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딱 생성해서 배포까지 구성까지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대시보드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들어가서 그냥 개발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볼륨까지 다 어태치를 해주고요. 예. 근데 여기 굳이 왜 오른쪽에 IT 운영을 넣어놨느냐? 이건 이제 시스코의 메시지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자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민첩성이 좋고 애자일 환경으로 가는데 MSA 아키텍처로 가면 누구누구는 필요 없어라고 조직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들고 와서 말 그대로 고춧가루하고 후추를 막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회사가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공격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나 이런 민첩성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우리 목표들을 가졌을 때는 조직에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공격할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자꾸 좀 이상한데 사랑으로 다 보듬으셔야 돼요. 네. 장애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건 기술 내재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가 생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전부 손가락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쟤를 죽여야 되고 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민첩성 있는 환경을 안정성을 담보를 붙여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민첩성이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해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에 어려움을 가질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플랫폼, 오른쪽은 IT 운영이 또는 개발 이외에 배포 이후에 운영을 하는 팀들이 회사 안에서는 그게 인프라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메인터넌스를 하는 개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실제 현업이 되시는 거죠. 그 현업들이 쓰고자 하는 해당 컨테이너의 환경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 내용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 셋업을 쉽게 하자. 괜히 설치하다가 번아웃 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걸 제공을 해주는데 하나는 가상화 기반이 됐든 HCI 기반이 됐든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우리가 컨테이너 쓰고 도커 쓰고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는 이유는 가상화가 싫어서야. 가상화 올리면 느리다며. 게스트 OS 올리면 느리다며.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서 더 느리다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2대 세대는 그러실 거예요. 10대 딱 구성하셔가지고요. 베어메탈 깔고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딱 듭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쭉 깝니다. 도커를 깔고요. 쿠버네티스 올리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리기 시작해요.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줄 것이며 머리 아프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스냅샷입니다. 그래야 요 시점으로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설치하고 되돌리고 뭐가 잘못됐지 돌리고 하거든요.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 안 돼요. 베어메탈 새로 까는 겁니다. 깔면 되지 뭐 힘들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콘솔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깔기 쉽게 해야 되겠다. 그럼 부트스트랩 만들고 엔시브를 놓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수많은 틀들이 등장하죠. 제일 편한 방법은 지금 가상화 있으시면 그냥 가상화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솔루션을 만들 때 베어메탈로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고객이 실제 환경을 가서 보니까 70%가 가상화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 데가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VM웨어 기반으로 지원을 한 게 일단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 환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맞춰서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 네트워킹 환경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 설치할 때 별도로 칼리코나 또는 CNI 플러그인을 하지 않도록 세 가지 모델을 일단 첫 번째 페이지 1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칼리코, VPP, 시스코 ACI 플러그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저드 설치할 때 걔를 딱 찍으면 지가 파드 네트워크 설치를 하면서 자동으로 플러그인까지 다 해줍니다. 세 번째,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PV 볼륨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도 최초 위저드에서 그냥 집어넣어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싱이나 또는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럼 토털리 뭐를 제공을 해주느냐? 여기 보시는 아키텍처 이만큼을 위저드에서 설치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세 개의 레이어,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팅은 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만 디펜던시를 현재는 가져갑니다. 시스코 서버를 써야 되고 내년부터는 어떤 서버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트워킹은 옵션입니다. 그냥 칼리코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단에 하이퍼바이저도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ESX를 가지고 계시면 바닐라 ESX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올려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베어메탈 기반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최초에 설치를 할 때 자동으로 위저드 안에 포함시켜주고 이걸 스크립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EFK나 또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대시보드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클러스터에 딱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오른쪽에 대시보드 화면에 EFK 접속을 할 건지 또는 대시보드 들어갈 건지 아이콘 메뉴도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지 쪽인데 스토리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로컬 스토리지를 베어메탈 기반으로 올리셔가지고 테스트용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 관리들, CI/CD 하실 거니까 이미지 관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래퍼에서 땡겨오기도 하고 내 다커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버전별로 쭉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로컬 스토리지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NFS나 또는 아이스카시 형태로 해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상 아레이어 위에 올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리면 노드 안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이스카시 이니시에이터를 먼저 집어넣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레이저네요. 여기 보시면 요게 베어메탈이나 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를 올려놓은 노드 1번이죠. 거기에 최초 요 노드를 배포를 할 때 소프트웨어 아이스카시 이니시에이터가 들어가고요. PV에 대한 플러그인이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야물 파일을 열어보면 스토리지 클래스 타입이 요 HX 플렉스 드라이버 플러그인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드를 구성을 하는데 볼륨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PVC를 통해서 얘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백엔드 안에 들어있는 NFS에 마운트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스카시 프락시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여기에 퍼시스턴트 볼륨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파드 볼륨을 딱 붙여주는 것들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별도 라이센스는 없고요. 이제 구성을 하시는 부분들을 자동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일일이 작업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든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노드가 죽었을 때, 그게 물리 노드가 됐던 VM 노드가 죽었을 때 가상화 레벨에서 HA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요. 해당 볼륨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 레벨에서 일단 동일 볼륨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가 PV를 다이나믹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볼륨들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 플러스 가용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전혀 문제없이 그 해당 볼륨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 쪽. 네트워크 쪽을 보면은 지금 당장 페이즈 1이나 또는 우리 파일럿으로 뭘 하시겠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이네이블해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CNI 플러그인 중에서는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사용해서도 상관이 없지만 프로덕션 레벨로 갔을 때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코가 두 개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는 시스코의 하드웨어 네트워킹을 사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오픈 커뮤니티에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안에 VX랜드를 이네이블해서 쓰셔도 됩니다. VPP라고 하는, 컨티브라고 하는 VXLAN CNI를 현재 오픈소스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쓰시게 되면 얘가 플러그인 그대로 위저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받아서 플러그인 하는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뭘 하겠다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분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스위치 안에 OVS에다가 플러그인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다가 VXLAN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성하시게 되면 특히 쿠버네티스 같은 환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 리소스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모습이지만 클러스터가 있죠. 이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신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드들이 구성되고 파드 안에 컨테이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 배포하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딱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근본적인 고민들이 하나 생기는데 첫 번째 고민이 그럼 네임스페이스 간의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두 번째는 파드 간에도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폴리시를 구성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또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포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임스페이스 간, 클러스터 간, 그다음에 파드 간의 컨트롤들은 이렇게 프로덕션 레벨로 갔을 때 우리 컴플라이언스에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CNI 플러그인에서 대시보드 형태 또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얘를 플러그인 딱 시키는 순간 네임스페이스 투 네임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블락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VXLAN에서 통신시키지 않게끔 만듭니다. 화이트리스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건 쓰겠다. 거기서 이네이블 시키면 자동으로 플러그인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퍼밋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쓸 거냐? 결국은 이렇게 못 쓰실 겁니다. 왜 못 쓸까요? DB는 안 올리겠다는 거죠. NAS는 여기 못 들어와. 우리 중요 서비스는 여기 못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웹, 와스, 여기까지 프론트 서비스들만 여기 쓰고 DB나 우리 레파지토리는 저 바깥에서 끌고 올 거야.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쓰지 말라는 환경들을 쓰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쓸까요? 저 네임스페이스나 파드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으로 쓰지 않고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통신을 하는데 우리 회사 DB에 접속하게 해줘. 우리 회사 NAS에 붙게끔 해줘. 당겨와야 돼. 그럼 이제 선뜻 듣다가 컨테이너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벤더분들, 솔루션 업체는 이거 원래 이렇게 쓰라고 나온 게 아닌데 그러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는 달라요. 우리 회사는 달라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베어메탈도 붙여야 되고 외부에 있는 레거시하고도 붙여야 돼요. 여기에 대한 좀 컨트롤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엔터프라이즈, 레거시 환경 안에서의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키텍처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뭐 대단한 기술 같지만 지금 있는 설치의 과정들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컨테이너 환경을 쓸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하고 연계를 통해서 쓰는 솔루션이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이거를 떠왔어요.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포탈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VM 하나 딱 키면은 위저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파드 네트워크 뭐 쓰실 거예요? PV 볼륨 뭐 쓰실 거예요? 거기에 V센터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V센터 IP 알려주세요. 그거 딱딱딱 6개 정도를 딱 집어넣고 딱 실행을 시키면 이거마저도 컨테이너로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플레인이 딱 만들어진 마스터 2개에다가 워커노드 3개를 딱 만들어줍니다. 걔 안에서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DB, 프론트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인증,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가시성 있는 서비스들, 요 대시보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안에 딱 접속을 하는 거죠. 저는 어드민입니다. 어드민이지만 여기 만들어진 클러스터만 볼 뿐이지 클러스터로 접속할 수는 또 없습니다. 물론 인증 계정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 접속하시게 하실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토탈 2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걸 보시죠.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쿠버네티스 버전 1.11.3 2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스터하고 워커노드가 딱 보이죠. 마스터 노드 1개에 워커노드 2개 쓰는 우리 클러스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서비스할 레디가 되어 있느냐? 레디라고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딱 누르면 요 클러스터만 지울 수도 있고 확장시키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기능을 애드온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딱 눌러보면은 뉴 클러스터 만들겠다라고 딱 뜹니다. 그러면 인프라 뭐 있는지 찍어서 딱 넣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름 정하고요. 플러그인 뭐 쓸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달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아이스카시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아이스카시로 바라볼 볼륨을 딱 찍어주면 얘가 PV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테라씩 만들어 놔도 되고 또 뭐 몇백 기가씩 만들어 놔셔도 되죠. 근데 이 플랫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기본 데이터 중복 제거하고 압축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노드 3개만 갖고 계셔도 사실상 수십 테라 이상이고요.
만약에 50% 정도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100테라급 이상을 3개의 물리적인 원유짜리 서버 안에서도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저를 하나 찍습니다. 딱 찍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볼륨 찍고요. 그 다음에 VM 템플릿을 딱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뒤로 돌릴게요. 여기 보면 VM 템플릿이 뭐냐면요. 이런 고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쿠버네티스 버전, 그 다음에 다카 버전을 1.11에 호환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1.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 1.10을 쓰고 싶어. 여기서 레포지토리를 올려놓으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CCP 테넌트 이미지라고 OVA가 만들어져 있고 저 안에 패치나 레파지토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굳이 바깥에서 패치 받아오지 않더라도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그냥 당겨와서 여기서 다 그냥 서비스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럼 뒤에 이제 담당자가 IT 운영팀이 아닙니다. 현업이나 개발자가 들어와서 내가 마스터 노드 몇 개 가져갈 거고 워커 몇 개 가져갈 거고 vCPU 몇 개에 메모리 몇 개 써야 되겠다. 요거를 딱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유저 자기가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키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때 뭐 쓸 건지 노드 네트워크, 파드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정을 딱 하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딱 뜨게 되고요. 그럼 자기가 프로비저닝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쭉 프로비저닝 하는 상황들이 쭉 보입니다. 그럼 백엔드 단에서 얘를 쭉 설치하는 게 보이고요.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래파나에서부터 대시보드까지 그 사용자를 위해서 딱 만들어줍니다. 해당 대시보드에 딱 들어가면 그 유저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자기만의 컨테이너 환경들을 그대로 딱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되기 때문에 한 달 지나서 이걸 삭제해버리겠다 그러면 자동 삭제해서 삭제시켜버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PV 볼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백업으로 내리시거나 스냅샷을 찍어 두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시스코가 구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GCP하고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GCP하고. 지금도 온프라미스 형태의 다른 걸 쓰셔도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가져다가 이거 오른쪽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올리면 돼요.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주겠냐?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오케스트레이션이고요. 하나는 연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시스코가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쓰셔도 되고요. 이스티오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스티오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내년에 GCP가 한국의 리전들을 만들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한국 리전도 있고 뭐 도쿄 리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온프라미스도 있고요. 도쿄 리전도 있고요. 서울 리전도 있는데 여기에 각각 터널링을 뚫어가지고 세 개의 피어링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쿄 리전 쪽이 갑자기 트래픽이 많아져서 추가적인 컨테이너 생성들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API를 가상 라우터에 이스티오하고 연결을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모니터링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AWS도 마찬가지인데 트래픽 관점, 예를 들면 AWS 기준으로 하면 세큐리티 그룹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OVS 안에 소프트웨어 닉에서 발생하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들도 많은데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스텔스 워치라고 하는 솔루션을 GCP하고 AWS의 마켓 스토어에 올리고요. 걔를 이네이블하면 몇 가지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첫 번째는 VPC와 같은 시큐리티 그룹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는 API 레벨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당겨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쓰신다라고 하면 GCP나 또는 AWS에서 파드 형태로 모니터링을 OVS에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못 보는 부분들을 얘가 당겨와서 그 파드에서 수집을 하고요. 컨테이너 수집을 하고 이거를 제일 위에 있는 모니터링 툴 쪽으로 보내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일관되게 도커나 컨테이너가 지금 어떤 서비스들을 쓰고 있고 API 어떤 호출에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겠다는 게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GCP랑 제일 손잡고 했는데 최근 GCP가 시스코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밴드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AWS하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인벤트가 지금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 온프라미스 환경을 똑같이 AWS, EKS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통계치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AWS입니다. 그래서 AWS 안에 EKS 현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동일하게 인증 체계를 IAM을 가져간 상태에서 온프라미스 안에서도 끌어서 당겨다 쓰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VPC 플로우나 또는 API에 대한 이상 감지 체계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다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피어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들도 GCP 연결하듯 똑같이 이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시스코의 생각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제가 길게 우리 엔터프라이즈 흔히 말하는 기업 환경에서의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컨테이너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데모를 원하시거나 또는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해당 이미지 2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세션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시스코 파트너나 또는 시스코 직원들이나 제가 이 슬라이드는 공유가 되죠. 슬라이드 맨 위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이나 해당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50분에 개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50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